안녕하십니까. 통일전망대 김필국입니다. 차미연입니다. 북한이 올해 초 노동당 규약을 개정했는데 그 전문이 최근 공개됐습니다. 네, 북한에서는 이 노동당 규약이 헌법 이상으로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개정된 당 규약에서는 아주 큰 변화들이 감지됐습니다. 네, 김정은 총비서의 대리인이라는 당 제1비서직을 새로 만들었고 이른바 대남 적화 노선을 삭제했습니다. 그 변화의 의미를 최유찬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개정된 노동당 규약 제26조. 이전 당 규약에는 없던 당 제1비서 직제가 신설됐습니다. 당 제1비서는 김정일 위원장 사망 직후 총비서 자리를 비워놓고 김정은 위원장이 처음으로 취임했던 자리입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조선노동당 제1비서로 높이 추대하였습니다. 북한은 당 제1비서가 총비서의 대리인임을 명시했습니다. 대리인은 글자 그대로 권한과 책임을 대신하는 사람. 당의 최고 수위이자 최고 존엄인 김정은 총비서의 대리인 자리를 신설한 것은 북한 역사상 처음입니다. 총비서를 대리한다는 직함은 지금까지 북한 역사에 있어 본 적이 없고요. 북한 정치에서 이렇게 최고 권력을 대리시킨 적은 없습니다. 북한이 제1비서 직제를 신설한 이유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악화 등 유고 상황에 대비하거나 향후 후계자를 위한 자리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일성에서 김정일로 후계 구도가 구축되는 과정에서도 내부에 분란이 있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김 위원장에게 어떤 문제가 혹시라도 발생했을 경우에 그것을 안정적으로 제1비서가 이어갈 수도 있는 그런 안전장치를 제도적 차원에서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또 권력이 집중된 김정은 위원장의 업무 부담을 덜고 시스템 정치를 확고히 하려는 목적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집권 직후부터 주요 간부들에게 상당한 권한을 위임함으로써 군부 개혁 그리고 경제 개혁 등을 단행을 해왔고 그것이 계속 이제 진화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동당 제1비서는 누구일까? 북한이 아직 제1비서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공석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유력한 후보로는 조용원 조직비서와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두 사람이 거론됩니다. 조용원 비서는 이미 노동당 내 2인자로서 김정은 위원장이 하던 일을 상당 부분 맡아 하고 있습니다. 비서들 중에서 가장 서열이 높은 직책입니다. 조용원은 비서들 중에서 지금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을 리병철과 함께 맡고 있는데 리병철 군수 담당 비서보다도 더 서열이 높죠. 김여정 부부장은 당내 서열은 낮지만 백두 혈통으로서 미래 후계 체제를 과도적으로 관리할 정통성을 지닌 인물입니다. 김여정 부부장이나 또는 김정은 위원장의 혈육 중에 한 명이 등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상당히 먼 이야기인 것 같고 조용원 비서의 역할이 분명히 부각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1비서를 바로 조용원에게 주는 그런 정도는 이번 당규약의 또 다른 특징은 1인 체제나 개인 숭배적 용어들을 최대한 배제했다는 점입니다. 김일성, 김정일 이름과 업적을 여러 차례에 걸쳐 나열했던 이전 당규약과는 달리 3대 수령들에 대한 거명을 최소화했고 김정은에 대해서는 위대한 영도자 대신 수반이라는 표현으로 수위를 조절했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은 은둔 정치를 했거든요. 정상적이지 않죠. 그러니까 이번 당규약 개정도 김정은식 보통국가와 대내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려는 의도가 좀 있다고 봐야죠. 군대를 중시한다는 성군 정치를 삭제하고 인민대중 제일주의 정치를 명문화한 점, 주민들을 개조나 교양의 대상으로 삼는 표현을 없애고 군중의 의견과 요구를 반영한다고 명시한 점도 북한 주민과 외부 세계를 동시에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된 노동당 규약에는 남조선 혁명, 적화 통일론으로 해석되는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민주주의 혁명 과업수행이라는 표현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사회의 자주적이며 민주적인 발전 실현으로 바뀌었고 당원들이 조국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적극 투쟁해야 한다는 대목도 삭제됐습니다. 남측과의 관계가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편으로는 공존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차원에서 보면은 남북 관계를 민족적 차원에서의 관계보다는 오히려 다른 국가들과의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n분의 1 수준으로 보는 그런 관계를 그러나 강력한 국방력을 여전히 강조했습니다. 조국 통일을 위한 투쟁과 부분에
강력한 국방력으로 근원적인 군사적 위협들을 제압하여 통일의 수단, 그러니까 민족해방, 민주혁명론이라고 하는 어떤 연합제, 연방제 이런 이미 이 효용성이 떨어진 전략을 포기하고 핵무기를 가졌기 때문에 강력한 국방력에 의거해서 통일을 한다 이런 개념으로 전환한 거지. 당 규약에서는 핵 개발을 강조한 경제 핵 병진 노선이 빠지고 자력 갱생형 경제 건설이 강조됐습니다. 미국에 대해 호전적인 메시지를 던지는 대신 제재 국면 속에서도 경제에 매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됩니다. 내부적으로는 북한 내부의 자원들을 동원해서 자립경제로 가겠다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지만 오히려 역설적으로 미국이나 국제사회와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풀어갈 의지가 있다. 남북 북미 정상회담 등을 통해 개선된 국제 환경이 반영됐다는 분석도 가능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 당규약 개정이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선노동당 규약을 당 건설과 당 사업의 원리, 현실 발전의 요구를 정확히 반영하여 개정함으로써 당의 영도력과 전투력을 강화하고 집권 10년 차를 맞는 김정은 위원장이 당규약 개정을 통해 제시한 김정은 당의 모습은 김일성, 김정일의 유은 정치에서 벗어나 현실과 제도에 기반한 정상국가를 도모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통일전망대 최유찬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최근 사상 무장을 연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생산 현장의 근로자를 중심으로 내부 기강을 확립하려는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래전 천리마 운동을 다시 집중 조명하면서 결의를 다지기도 한다는데요. 네, 오상현 기자, 최근 북한 분위기는 어떤가요? 네, 북한의 노동자 단체인 직업총동맹, 즉 직총대회에 이어 지난달 29일에는 대회 참가자들의 걸기 모임이 개최되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은 서한을 보내 사상 무장을 촉구했습니다. 비사회주의적 현상과의 투쟁이 결사전이라는 것을 똑똑히 인식시켜 무자비한 투쟁을 벌여 철저히 제압 분수해 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지난번 청년동맹 대회 때도 그렇고요. 사상교육과 통제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것 같습니다. 네, 오래전 천리마 운동을 반복해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전후복구 건설 시기와 천리마 대고조 시기에 노동계급이 지녔던 신심과 낙관을 본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화답하듯 김 위원장 서한을 접한 노동자들의 결의도 잇따라 보도됐습니다. 천리마 대고조 시기 노동계급들이 지녔던 신심과 낙관을 지닌다면 못해낼 일이 없습니다. 천리마 시대 눈앞에 자신을 세워보았습니다. 동지들을 위하고 집단의 힘을 강화하는 데 무엇을 할 것인가를 늘 사색하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들 하나같이 천리마 시대를 언급하네요. 이렇게 천리마 운동을 강조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네, 천리마 운동은 하루 천리를 달리는 말처럼 빠른 속도로 경제를 건설하자며 북한이 1950년대에 내걸었던 운동인데요. 북한은 천리마 운동으로 경제 성장을 2년 앞당기고 국민소득도 2배 이상 늘었다고 선전합니다. 천리마가 날아올랐습니다. 소극성과 보수주의, 신비로운 기술의 대문을 짓부셔버리며 연이어 기적들이 창조됐습니다. 이런 천리마 시대의 기적을 본받으면 불리한 여건도 극복할 수 있다. 지금의 난관을 이겨낼 수 있다고 독려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천리마의 정신은 결코 과거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창조하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가 이어온 그 정신은 우리 조국의 정신이고 기상입니다. 네, 그래서인지 최근 북한 방송에는 천리마 시대를 다룬 특집 프로그램도 자주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전 세대들처럼 살자와 같은 특집 프로그램부터 소개 편집물 등 지난달에만 모두 11편의 프로그램이 새로 제작됐고요. 뉴스보도를 통해서도 천리마 시대 업적을 여러 차례 조명했습니다. 노동신문도 반복해서 천리마 시대를 강조하는데요. 강냉이 밥에 된장을 찍어 먹으면서도 피와 땀을 아끼지 않은 세대라며 추켜 세우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북한이 천리마 운동을 다시 강조한다는 건 그만큼 지금 상황이 어렵다는 반증 같기도 하네요. 네, 당국이 제시한 경제개발 계획을 관철하려는 노력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과 경제 발전을 위한 선봉투사가 되라는 주문도 함께 이어지고 있는데요. 북한은 또 조건이 불리하다고 구실을 대면 경제 성장에 지장을 준다면서 빈틈없는 실천을 강조하는 등 어려운 상황을 핑계대지 말라는 보도도 연속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네.
지난 6월 1일이 북한에서는 우리 어린이날에 해당하는 아동절이었죠. 네, 또 내일은 소년단 창립일로 북한이 꽤 중요하게 여기는 날이라던데요. 특별한 행사는 없었나요? 네, 코로나19가 확산된 지난해부터 올해도 아직까지 특별한 기념 행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 친선 연환 모임 등 다양한 기념 행사를 열었던 예년의 국제 아동절과는 많이 다른데요. 피복 공장과 영화 무대 미술 제작소 등에서 유가원이나 애육원 원아들이 입을 옷을 제작해서 보냈다는 소식 이외에는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경제 상황이 별로 좋지 않은 데다 무엇보다 코로나19 영향도 큰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북한 방송은 여러 특집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 세대 교육과 복지를 강조하는 김 위원장의 이른바 후대 사랑을 부각했는데요. 어린이들의 국제적 명절인 6.1절을 맞이한 온 나라 인민들은 김정은 동지의 후대 사랑, 미래 사랑을 뜨겁게 되새겨보고 있습니다. 노동신문도 여러 아동시설을 조명하며 애민 사상을 집중 부각하는가 하면 김 위원장의 어린이 사랑 일화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최근 북한 방송에는 금강산처럼 유명한 관광 명소 소개도 자주 나온다면서요. 예, 폭포와 금강 소나무가 어우러지는 봄철 금강산의 절경이 소개되기도 했는데요. 만경대를 비롯해 모란봉, 을밀대 등 평양 곳곳의 풍광도 자주 소개됩니다. 하늘의 찬빛과 솔돌의 도움 빛이 서로 조화롭게 어울리는 이런 것이 다 사람의 시각을 매혹시키는 묘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선조들의 건축술, 술기와 재능에 대해서 더 잘 엿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연 풍경뿐만이 아니라 역사적인 가치도 함께 강조하는군요. 예, 을밀대의 유래와 관련한 여러 설 중에는 을밀 장군이 이곳에서 고구려의 승리를 가져왔다는 것도 있는데요. 을밀대에는 사랑하는 고향 땅을 지켜 싸운 우리 선조들의 애국적 미담이 수많이 새겨져 있습니다. 역사와 전통을 다루면서 민족성을 강조하는 프로그램도 최근 자주 방영하고 있습니다. 네, 오상현 기자 잘 들었습니다. 내일은 현충일이죠.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장병과 선녀를 기리는 날인데요. 6월 6일 이날이 북한에선 또 다른 중요한 기념일이라고 하죠. 네, 바로 소년단 창립일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날인지 오늘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도움 말씀 주실 두 분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북한에도 뭐 상당히 많은 기념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소년단 창립일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긴다면서요? 혁명의 후비대라고 하죠. 만 8살부터 이제 소년단에 입단해서 빨간 스카프를 메이고 첫 조직 생활이 시작되는 날이기 때문에 소년단 창립절이 중요한 날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 남한에 있는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하고는 좀 다른 건가요? 어떤가요? 그렇죠. 이제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는 사실 저 어렸을 때 되게 하고 싶어 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북한은 이 소년단이라는 거는 의무적으로 하기 싫으나 좋으나 무조건 가입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국가에 충성하는 어떤 정치적 인간을 만드는 첫 조직 생활이 이제 소년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난 시간 알아봤던 6월 1일 아동절은 휴일이 아니었잖아요. 그럼 이 소년단 창립일은 뭐 휴일인가요? 네, 휴일입니다. 휴일인데 이 최근에 휴일이 됐어요. 이게 뭐 휴일인 걸 보면 정말 중요한 날 맞네요. 네. 근데 뭐 소년단 입단은 언제 하게 됩니까? 3단계로 나눠서 합니다. 그래서 네. 그 2월 16일 김정일 그 생일하고 4월 15일 그다음에 6월 6일까지 이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게 뭐 순차적으로 하는 어떤 이유나 기준이 따로 있나요? 먼저 하면 그 당시 이제 1년 동안의 학교 생활을 통해서 공부도 잘하고 그러니까 우수한 학생이라는 평가가 이제 들어갑니다. 조충희 씨는 그럼 언제 입단하셨습니까? 아, 저는 이제 1차로 했습니다. 사실 그 소년단에 입단하는 날이 되게 이제 어른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가고 이게 전체가 뭐라고 뽑혀서 하니까 되게 이제 그 힘도 가거든요, 목에. 그러니까 부모들이 녹화 촬영기 가지고 하고 사진기 가지고 와서 그거 화면에 다 담아서 이제 뭐 가져다가 보고 막 아이가 입단하는 날이 이제 완전 명절 분위기죠. 조충희 씨 지금 뭐 소년단 입단할 때 좀 뿌듯했다. 뭐 더군다나 1차로 입단해서 더더욱 그러실 것 같긴 한데요. 요즘 아이들도 그럴까요?
요즘은 또 예전만큼 그런 정치 생명 같은 걸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돈이 먼저다, 돈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뇌물까지 써가면서 먼저 입단시키려는 노력이 좀 예전보다는 덜하다고 합니다. 네. 북한의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은 전부 다 이 소년단에 입단하게 돼서 정치 생활을 해야 되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과제를 하게 되나요? 일주일에 한 번씩 생활청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했니, 못했니, 뭐 지각을 했니, 안 했니, 어차림이 어떠니 저떠니 하면서 이제 생활청화가 진행이 되고 꼬마 계획이라는 과제가 주어집니다. 꼬마 계획에는 주로 어떤 과제들을 주로 주나요? 우선 이제 그 수매 계획이 있거든요. 파철, 파동, 그다음에 뭐 파유리, 파지 이런 이제 수매 계획이 있고 토끼 기르기도 하고 산에 가서 산나물 채취도 하고 그래서 돈 만드는 그런 일들도 하거든요. 토끼 기르기 뭐 이런 것도 한다고요? 사실 우리한테는 굉장히 낯설죠. 네.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이제 기르는 그런 차원에서 토끼 기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북한 방송에는 연일 토끼 기르기 보도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요. 토끼 기르기 명문 학교도 소개가 됩니다. 여기 이 삼중학교는 이렇게 귀엽고 깜찍한 토끼를 많이 길러서 소문난 학교입니다. 이게 한두 마리 키우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규모가 상당합니다. 저런 학교는 그 토끼 전문화 학교라고 합니다. 뭐 한 개 군에 하나씩 전문화 학교가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저기서는 이제 새끼 생산해가지고 다른 학교에 토끼 비육하라고 이제 나누어주기도 하고 그 지역의 토끼 정축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토끼 전문화 학교에서는 몇 마리 정도 기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살던 이제 그 평성의 옥전 중학교가 이제 토끼 전문화 학교인데 보통 한 3,000마리 정도 이제 그 토끼 가지고 있었어요. 네, 이 많은 토끼들 사료를 아이들이 직접 주고 주사도 놓는데요. 아이들이 완전 토끼 전문가인데요. 네, 그 정말 잘해요. 그거 이제 일상으로 되다 보니까 토끼가 먹는 풀이 있고 못 먹는 풀이 있거든요. 아이들이 다 알아가지고 덕풀 같은 거 절대로 안 뜯어오고요. 사실 제가 이제 북쪽에서 수의사를 했기 때문에 학교 가서 아이들한테 이제 주사 놓는 방법도 가르쳐주고 그랬거든요. 근데 애들이 이제 한 번만 가르쳐주면 다음번에 가서는 이제 별로 잔소리 안 해도 잘 하더라고요. 좋아하는 아이들도 있다고는 하지만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면 뭐 귀찮기도 하고 뭐 힘들어하는 아이들도 있겠는데요. 토끼 서저는 또 수업이 끝나면 뭐 이제처럼 작업도 나가고 뭐 동원도 되고 하는데 동원이 안 돼요. 그래서 토끼만 관리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토끼 서저 가는 것들을 이제 애들이 많이 선호해요. 그래서 북한 애들의 이제 노동 강도에 비해서는 토끼 서저가 그래도 좀 낫다는 거에 비하면. 박상우 씨, 뭐 토끼 기르기 관련돼서 다른 증언 같은 거 혹시 수집된 게 있나요? 토끼 기르기가 사실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학업을 방해받을 정도로 이 토끼를 어떻게 하면 잘 기를 것인가에 굉장히 몰두한다 그런 증언을 들은 적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학교에서 대규모로 토끼를 기르는 이유가 뭘까요? 토끼는 나온 지 석 달이면 고기를 낼 수 있는데 가정들에서 우량종 토끼 4마리만 길러도 한 해에 600 내지 700kg의 고기를 낼 수 있습니다. 용량가 높은 고기와 털, 좋은 고름 온천을 마련할 수 있어 일거량득이라고. 이 토끼 키우는 목적이 참 여러 가지인 것 같습니다. 털이랑 가죽도 이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애들 이제 뭐 옷이라든가 군인들 그 섬옷, 뭐 동복 이런 데도 이제 많이 들어가고 토끼 기르기가 너무 장려돼가지고 토끼 가죽 수매 계획이 있어요. 그 소학년들은 뭐 한 2장씩, 그다음에 이제 뭐 좀 고급 학년 되면 고학년이 되면 막 4장, 5장씩 이렇게 이제 과제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요. 자료를 찾다 보니까 우리도 예전에 이렇게 토끼 사육을 장려했던 적이 있더라고요. 1962년 영상인데요. 제목이 쓸모있는 앙고라 토끼 사육입니다. 정부에서는 농촌의 경제 생활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부업을 장려하고 와, 저도 처음 보는 희귀 자료인데 와, 두 분 보니까 어떠세요? 늘 느끼는 거지만 참 북한의 지금의 모습이 우리 예전하고 참 많이 닮아 있구나. 북한에서도 앙고라 토끼가 많이 장려가 됐습니다. 그 양털로 짠 그 이런 옷보다도 더 가볍고 따뜻해서 그냥 봐서는 이제 북한 같은데
이 앙고라 토끼의 털은 킬로그램당 6달러로 수출되고 있으며 고기는 또한 식용으로 애용되고 있으며 해설물은 비료로 쓰이고 있어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유용한 가축으로 널리 장려되고 있습니다. 요즘 멘트도 요즘 북한 방송하고 거의 똑같은데요. 아, 예, 그렇네요. 토끼는 버릴 게 하나도 없다고 하거든요. 가죽은 가죽대로 쓰고 거기는 거기대로 쏘고. 네. 북한에서는 이 토끼가 경제에 꽤 큰 도움이 되나 봅니다. 일단 이제 그 토끼는 식량을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돼지나 닭 이런 애들은 곡물 사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사람하고 식량을 넣고 이제 경쟁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풀과 고기를 바꾸자는 북한의 축산 정책에서 이제 최고로 유용한 동물인데다가 얘가 새끼를 많이 낳지 않습니까? 토끼 한 마리가 이제 봄에 시작해서 가을에 가면 수백 마리로 이제 불어날 수가 있거든요. 네, 토끼의 번식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는 영상도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참 좋겠네요. 토끼 많아서. 전쟁 후에는 토끼 수를 줄이려고 바이러스도 살포하고 여러 대책을 쓰고 있지만 여전히 토끼는 왕성하게 번식 중이라고 합니다. 네, 굉장한 번식력에 풀만 먹으니까 사료도 안 먹고 네. 그러니까 이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효율적인 식량원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근데 이 토끼 고기를 실생활에서 많이 먹나요? 없어서만 먹죠. 없어서만 먹고 그 토끼 고기 전문 식당이 차려질 정도고 또 이제 그 닭이나 그 오리나 이런 거보다 토끼 고기가 이제 담백하고 달아요. 그래서 가고 야용으로서도 이제 많이 그 효과가 있고 해서 실생활에서 실질적으로 토끼 고기를 많이 먹습니다. 네. 토끼가 어떤 북한의 식량 문제라든가 이런 산업적으로 도움이 되는 건 분명해 보이긴 하는데요. 그래도 아이들이 토끼 사육에 동원이 된다, 이건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 학부모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북한의 대부분의 어떤 국가 사업이라는 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국가가 나서서 해야 되는데 결국 그 의무를 다 국민들, 주민들에게 떠넘기다 보니까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불만이 아주 높죠. 이게 이제 전국이 다 키우라고 명령하다 보니까 풀도 없는 빤빤한 이제 그 아스팔트만 있는 도시 학교들에서도 토끼를 키워야 돼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몇십 리씩 걸어가서 산에 가서 이제 토끼풀 해요. 그러니까 이 토끼 기르기 때문에 아카시아 잎이 남아나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어류들이 좀 있습니다. 네. 좀 앞으로 아이들의 수고를 좀 덜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뭐 그 아이들이 토끼 기르기를 안 하려면 북한의 이제 경제 사정이 좋아져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토끼 고기를 대체할 수 있는 그 뭐 돼지고기라든지 소고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생산을 내려면 사료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정도의 경제가 좀 좋아져야 애들이 그래도 이제 토끼 기르기 부담에서 벗어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이제 북한이 이제 외부와 좀 협력해서 국제사회에 협력해서 자국 국민들의 삶을 나아지게 하려는 여러 노력들을 보여줘야 국제사회에서도 여러 지원들이 있어서 좀 경제 상황이 나아질 텐데 그래서 이제 토끼고기 말고도 여러 가지 음식들, 육류들을 좀 밥상 위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날들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2주에 걸쳐서 북한 아이들 일상을 들여다봤는데요. 북한 아이들도 진정으로 원하는 걸 할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네, 토끼도 강제로 키우는 게 아니라 그렇죠. 재미로 키울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충일을 앞두고 남한과 북한 출신 청소년들의 특별한 동행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현충원 참배를 같이 했고요. 남북의 치열했던 격전지에서 한국전쟁 전사자 유해를 찾는 작업도 함께 했다는데요. 그 특별한 동행 현장을 이상현 기자가 따라가 봤습니다. 18만여 유의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이 잠들어 있는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 현충일을 앞둔 지난 월요일
이곳에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충남 천안에 있는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 드림학교 학생들이 인근의 일반 고등학생들과 함께 참배를 온 겁니다. 순국 순결과 호국 영령에 대하여 경례. 바로 일동 묵념. 곧바로 독립유공자 묘역과 임시정부 요인 묘역 등 현충원의 이곳저곳을 돌아보는 남북 출신의 어린 학생들. 특히 자신들과 비슷한 나이에 전쟁에 희생됐던 학도병들. 그 학도의용군 무명용사탑 앞에선 저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한 분 한 분 너무 멋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도 저런 분들처럼 멋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평소에 교과서로만 역사 공부를 주로 해왔었는데 이렇게 직접 제가 교과서에서 배웠던 그런 참전 용사들, 독립운동가들, 의병장 분들의 묘를 직접 보니까 좀 더 감회가 새롭고 좀 더 평소 존경했던 마음이 더 이렇게 마음속에서 북받쳐 오른다는 그런 느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참배를 마치고 같이 버스에 오른 이 남북의 학생들이 향한 곳은 남북 접경 지역인 강원도 인제군. 한국전쟁 전사자 유해 발굴 사업을 참관하고 또 직접 체험해보기 위해서인데요. 이 참관에 앞서 사전 교육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국전쟁에서 유해가 수습되지 못했던 전사자와 실종자는 모두 16만여 명. 이 가운데 12,000여 구가 지난 20년간 유해 발굴 사업을 통해 발굴됐고 이 중 172구는 신원이 확인돼 가족 품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지금도 연인은 10만여 명의 인원이 36개 부대에서 유해 발굴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남한 지역과 DMZ 화살머리 고지에서 유해 발굴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총기와 총탄, 면도용품, 칫솔 등 유해와 함께 발굴된 각종 유품들을 직접 살펴보는 학생들의 표정엔 진지함이 가득합니다. 이런 경험을 우리 남북 출신 학생들이 직접 함께 참여하면서 또 서로 교제하면서 이걸 통해서 서로가 느끼는 것들을 교류하고 또 앞으로 평화 통일을 위해서 본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들을 서로 이렇게 찾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난주 유해 발굴 작업이 새로 시작됐다는 남북의 70년 전 격전지를 찾아가기 위해 북으로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민간인 통제 구역에 들어선 학생들. 먼저 군용 천막에서 전투 식량으로 일단 배를 채워둡니다. 전투 식량이라고 해서 그냥 간단하게 그냥 먹을 줄 알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는 여러 가지가 많아가지고 맛있어요. 집에서 먹는 밥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요. 허기를 채운 뒤 향한 곳은 북쪽으론 금강산, 남쪽으론 설악산을 잇는 백두대간의 한 복판이었습니다. 전방을 바라봤을 때, 북쪽을 바라봤을 때 저 전방에 있는 가장 뒤에 있는 산, 구름이 있는 위치. 그렇지, 산 이름이 뭘까요? 산이에요. 금강산? 정답, 박수. 어떻게 알았지? 북한 출신. 그러니까. 정확하고. 휴전회담이 시작된 직후였던 1951년 8월. 남북은 한 뼘의 땅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고지전을 펼쳤고 이곳에선 40일간의 혈투 끝에 5,000명에 달하는 전사자와 실종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 유해를 찾는 작업이 시작됐다는 고지를 향해 70년 전 젊은 남북의 군인들이 걸었을 그 산길을 이날은 비슷한 또래의 남북 출신 학생들이 함께 내딛습니다. 1시간 가까운 가파른 산행길 끝에 도착한 70년 전 그때의 그 고지.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은 한국전쟁 당시 남북의 치열한 고지전이었던 노전평 전투가 있었던 곳입니다. 지금은 휴전선과 불과 3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민간인 통제구역 안인데요. 이 뒤에 보시는 것처럼 현재 전사자 유해 발굴 작업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매일 100여 명의 장병들이 땀방울을 흘리고 있다는 이곳에선 격전지였던 만큼
일주일 만에 270여 구의 유해가 발견됐고 이 가운데 6구의 신원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정강이 뼈입니다. 양쪽 정강이 뼈가 있고 그다음에 허벅지뼈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여기 버클이 이렇게 있습니다. 버클을 보시면 여기에 허벅지가 있으니까 여기 골반이 있다고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면서 팔뼈 여기가 아랫팔 이 부분이 윗팔입니다. 그러면 이분은 이러한 형태로 누워있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고 발굴된 유해에 헌화하고 묵념을 한 남북 출신의 학생들은 서로의 마음이 이해되는 듯 금방 친숙해졌습니다. 가까운 데 오잖아요. 북한은 고향 생각도 좀 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올라올 때는 잘 모르겠는데 올라와 보니까 이게 험한 산이라도 이렇게까지 험한 데를 못 봤는데 막 돌밖에 없는 데서 또 돌아가신 분들도 저런 속에 묻혀 있다는 것도 약간 좀 슬픈 것 같아요. 저는 고향이 아무래도 북한이다 보니까 조금 묘한 감정이 들긴 하는데 뭐 서로 이념이 달라서 싸우긴 했지만 서로 간에 상처가 됐고 동족 간에 다시 싸우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남북의 산천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그 비극의 현장. 70년의 세월이 흐른 그곳의 풍경은 그때 그대로였지만 70년 전과는 달리 남북의 청년들은 그곳에서 그렇게 하나가 되었습니다. 통일전망대 이상현입니다. 이 침대도 합숙생들이 이 빼람을 달린 침대를 보내줘서 마르다. 이 우리나라 말에 빼빼 마르다 그런 말이 있으니까. 빼라며? 명령어 같기도 해요. 이걸 빼라. 북한말 빼람은 서랍을 뜻하는 말입니다. 빼람은 평안도와 황해도 일대에서 널리 쓰이며 북한에서는 서랍보다 빼람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합니다. 맞다! 저 경상도 사투리에 서랍이 빼다지라는 말이 있거든요. 서랍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낯설지 않다 느낌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일은 6월 6일 현충일이죠. 한국전쟁의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순국선열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날입니다. 네, 현충일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면서 평온한 주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통일전망대 다음 주도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